어제 행정절차법 진행하다가 중간에 끊었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적당한 안배가 좀 필요한 거긴 한데, 왜 그럼 여기서 끊었냐면, 오늘 나가게 되는 이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광의의 의견 청취, 요게 바로 불이익 처분에만 적용되는 거거든요. 어제 다뤘던 그 이유 제시, 그거는 수익적, 침익적 공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제가 요 사전 통지부터는 이제 불이익 처분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끊었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사전 통지 불이익 처분에 한정된다는 거 먼저 알아둬야죠.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두 가지니까. 근데 의견 청취는 다시 약식 절차라고 해서 반박, 재반박이 허용되지 않는 그냥 일방적으로 의견만 제출하고 마는 약식 절차인 의견 제출하고 정식 절차, 공격 방어가 이제 가능한 거죠. 소송처럼. 반박 또 재반박이 허용되는 청문, 그냥 공청회, 다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자, 일단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하는 경우, 이게 불이익 처분에 한정된다는 게 보이죠? 일단 요거 먼저 외워야 되는데, 요거하고 이제 판례가 연결이 되거든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거, 이게 현재의 권익이지 기득권하고 기대권을 나눠봐야 되거든요. 기대권을 침해하는 거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전 통지 내용이 있죠. 이거 다 외워야 될 거고, 통지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이 가능한데, 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수리 처분하면은 누구한테 불리한 거예요? 이 사전 통지는 불이익 처분에 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불리해요? 지휘승계 신고가 수리되면 종전업자가 영업을 못하게 되고, 그 수리를 하게 되면 양수인이 영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불리해요? 종전 영업장에 불리하죠. 그럼 종전의 영업자가 당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리 처분 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정절차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해야 된다. 이건 뭐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말했지만 기득권 침해라 그랬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은 이거는 현재의 권익이 아니죠. 기득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대권이죠. 만약에 발급됐더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권이죠. 따라서 사전 통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달리 말하면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절차적 위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건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전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도 지휘승계 신고 뭐 똑같죠. 종전업자에게 해야 된다. 뭐 예외 사유 있죠. 이거 안 예우면 농락당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세 가지는 의견 청취의 예외 사유의 또 공통적인 거예요. 다 외워야 될 내용이라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예외 법률을 외운 거에 그 대입을 해보라 그랬죠. 일단 뭐 일반론이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적법이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안 하면 위법이다. 이게 일반론은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사정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 약속. 이거 예외 사유가 아니다. 위하고 다 대입하면 돼요. 이게 뭐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고, 그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뭐 재판과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가 현재 곤란한 것도 아니지. 이거 대입해보면 요런 것들이 이제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도 설명했지만 법률하고 판례는 항상 연계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준다면 많은 액수의 손실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 이것도 예외가 아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거나 사전 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사정, 이거는 고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최신 판례고. 그 다음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일반법이 적용 안 된다라는 거 당연하죠. 그럼 여기 뭐냐면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상 사전 통지에 해당하는 거를 하면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사립학교법이 행정절차법이 일반법이면 나머지 법률은 다 특별법이 되죠. 이거 사립학교법이 여기 어때요? 그 취지가
스스로 이제 위법 부당행위를 시정할 기회를 주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면서 기간 안에 시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면 취소 처분을 면하기 위해 당연히 그 사유, 앞으로 시정 계획, 학교법의 애로사항 등에 관한 의견 진술을 하게 될 거니까 결국 이 시정 요구라는 배경에는 그 의견 진술,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거에 다름 아니다. 그 다음에 도로구역 변경 고시도 이거 고시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주는 방식이 고시 공고잖아요. 그 도로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른 고시니까 통지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특정인에 대한 건 통지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건 고시 공고. 이거 뭐 다 해석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아까 시정 요구나 마찬가지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거, 요 시정 지시, 이것도 사실상 사전 통지와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거 다름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논리는. 자, 그 다음에 불이익처분에 직접 상대방인 당사자 또는 행정청이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이 하는 제3자. 어제도 봤지만 제3자 이해관계인이 모든 제3자가 아니라 행정청이 참여하게 하거나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직권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모든 제3자가 아니다라는 일반론 그대로 이거는 그다음 보조금 반환 명령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된 경우에도 뒤인 평가 인정 취소 처분에 대해서 사전 통지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이거는 좀 외워야 될 그 내용이 있죠. 이거는 종전에 유사 판례하고 비교해 볼 때 그러면 헷갈리기 딱 좋죠. 왜냐면 반환 명령 때 이미 이걸 부여했기 때문에 뭐 실질적으로 알려준 거 아니냐, 그죠? 그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이 사건 평가 인정 취소 처분은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인건비 등 보조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원고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일단은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럼 일단 해야 된다는 거고 보조금 반환 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절차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걸 안 보면 그냥 이 판례를 안 보면 속아 넘어가기 딱 좋은데 전혀 별개의 처분이고 따라서 전혀 별개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보조금 반환 명령이 있으면 피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평가 인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닌 점. 그러니까 그 의견을 들어보고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조금 반환 명령 당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의 기회가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평가 인정 취소 처분이 예외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요거는 음미를 해줘야 돼요. 요지를. 그다음 처분의 존재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사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안내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요것도 다 외워놔야 돼요. 대통령령이지만. 자, 이제 최신 판례에 그 시행령에 관한 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죠. 요 의미가 뭐냐. 그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존재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핵심이 거기부터 나오죠.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존재가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존재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은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 등 의견 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수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 기속행위 같은 경우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처분의 존재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 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예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기만 하면은 기속행위일 때는 안 되고 재량행위일 때는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관할시장이 장기보관 중인 폐기물을 처리할 걸 명령하는 1차, 2차 조치명령을 각각 했고 갑이 위 각 조치명령을 불이행했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죄로 유죄 판결이 각각 선고 확정됐는데 이후 관할시장이 폐기물 방치 실태를 확인하고 별도의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은 채 갑에게 폐기물 처리에 관한 3차 조치명령을 한 사안인데 요거는 예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 결론은 외워야 됩니다.
자, 의견 청취도 불이익 처분에 한정되는 건 똑같은데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될 거고, 의견 제출은 약식이죠. 당사자의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인데 청문이나 공청회 이게 정식 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 그래서 반박과 재반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청문하고 다르다. 그 소송 같은 경우는 원피고 간에 반박, 재반박, 재재반박이 허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 소송과 같은 게 청문이다 그래서 사실시명 청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불이익 처분에 한정된다는 게 나오고,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외에 이건 최소한의 의무라는 거죠.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아까 봤던 거하고 기속행위하고 유사한 게 나오죠.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긴 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 금액이 정해지는 거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논리는 똑같아요. 아까 봤던 거하고 사전 통지하고. 그러니까 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는데 퇴직연금의 환수 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근데 이거는 안 보면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사의 인정 여부가 369하고 한번 비교하면, 자 369에 보면 판례도 적극설이잖아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구별 없이 절차자를 이유로 행정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래도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도 청문을 안 거친 거 위법이다. 실치사유가 있을 때 라는 건데, 이런 논리하고는 좀 다른 논리잖아요. 어차피 결론이 뻔한데 뭐 안 거쳐도 그만 아니냐라는 이례적인 논리예요. 그러니까 저 뒤에 거하고 비교할 때 355의 이 판례는 애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우지 않으면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판례가 하여튼 논리가 일관되지 않거든요. 아까 사전 통지도 마찬가지죠. 주류적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다라는 건데, 기속행위 같은 경우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는 안 거쳐도 된다. 그거가 오히려 이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음미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딱 좋다. 그 당사자 의미인데 그 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기는 처분에 대하여 직접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의미한다라는 거고, 고시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서도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새로운 판시이기 때문에 이거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직 출제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라고 봐야 돼요. 고시하면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알려준 거잖아요. 아무리 상대방이라고 하더라도 별도로 또 알려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내용에 관한 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문서주의가 아닙니다. 서면이나 말 정보통신망 이거 외우지 않으면 또 뭐 그 전화 이런 거 슬쩍 끼워놓으면 틀리기 때문에 이거 다 외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제출 의견의 반영인데, 자 행정청은 처분할 때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연결해 보면 의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면 틀려요. 무조건 반영하라는 문장이 되니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반영하여야 한다.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어때요?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반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주의해야 될 해석이고, 그 다음에 이제 90일 숫자도 다 외워야 될 거고, 제가 더 도와줄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청문인데 이거는 당사자 등의 이거 처분을 하기 전에 사전 절차라고 그랬죠. 어제 봤지만 이유 부기는 그 처분 시에 하는 거고 청문은 사전에 하는 거라 그랬죠.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 이것도 개념 다 외워놔야 돼요. 이미 틀리게 출제했죠. 증거조사는 청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뭐 이딴 식의 함정이죠. 개념에도 증거조사가 직접 나와 있고 뒤에 직권 증거조사에 관한 게 또 나와 있거든요. 사전통지 의무인데 10일 전, 공청회 14일 다 외워야 됩니다. 실시사유인데 이거 다 외워야 되죠. 그거 다 외워야 될 거고, 이게
개정됐다고 하는 게 뭐 달라진 게 없네. 뭘 개정했다는 거지? 희한하게. 그래서 이런 거 다 외워야 될 사항이고, 청문과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의무적 절차가 아니에요. 일부에만 의무다라는 거. 일부에만. 무조건 다 의무가 아니라 저 아까 청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기만 의무고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부연 설명하는 게 낫겠네. 일부를 제외하고 의무가 아니다라는 의미예요, 저게. 그 다음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설립자나 종전이사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 건 아니다. 여기 보면은 배경적인 그 규정 내용이 나오죠. 조정위원회가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무조건 의무로 되어 있는 건 아니다라는 배경이죠. 이런 판례들이 좀 지랄 같은 지엽적인 판례예요, 이건. 그 다음에, 그, 근거법령등의 청문, 이거는 뭐 이미 봤죠. 법령은 법규명령까지 얘기하니까. 최신 판례인데 뭐 기준입장 제약인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던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하는 경우, 이거 일단 불이익 처분이긴 하지만 반드시 청문을 실시할 의무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본 거죠. 그 다음 예외 사유인데 의견 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똑같죠.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예외에 해당하면 적법이고, 요 세 가지는 아까 사전통제하고 공통적인 거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법률하고 연결이 되죠. 법원의 재판에 의해 증명된 경우니까 법원의 재판이 아닌 기소이유의 처분은 이건 검찰의 영역이죠. 진정이 안동지청에서 공람 종결된 경우 이건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외사유가 아니다는 건 법률만 알면은 이건 너무나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성질상 의견 청취가 곤란한 거, 이것도 판례하고 연결되지. 처분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지 다른 이유로 곤란한 거는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케이드 이퀴먼트 불법 그 성인 도박 오락 그 사건인데, 종로구 청진동에 이 청문 통지서 반송 여부, 수침 부재 미거주를 이유로 2번이나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청문 통지 방법, 이거 공시송달 우리가 배웠죠. 송달 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뭐 해가지고 인터넷 여기 하는데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결국 자기를 상대로 청문하는지 몰라가지고 청문일시에 불출석했다. 이거는 처분의 성질과 관계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도 이런 사유는 결국 위법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 사람한테 주민등록지에 보냈는데 2번이나 돌아오고 공시송달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 청문만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참석 안 할 게 거의 뻔하죠. 그럼 어때요? 어쨌든 청문장 지정하고 청문을 실시했는데 얘가 출석을 안 하면 어때요? 종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그냥 청문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 된 거고, 여러분들은 어쨌든 얘가 오든 말든 청문 준비해서 실시하면 돼요. 그리고 얘가 안 오면 종결하면 되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360에 있어요. 맨 밑에 보면 청문의 종결이 있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당사자 등의 의견 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때 마칠 수 있는 거. 이건 청문을 정상적으로 다 한 후에 마칠 수 있는 거고,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그죠? 좀 전에 그 종로구 청진동의 아케이드 이퀴먼트 사건 같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 된다 이러면 틀려요.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에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마칠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해서 종결하면 됐어요. 그 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실수한 건데,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종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해서 다시 의견 진술 및 증거 제출을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다르죠.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 마칠 수 있는 거예요.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 의견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은 그 두 번째 판례, 그 처분 상대방이 이미 행정청에 위반 사실 시인했다거나 사전통지 이전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었다는 거. 이건 뭐 아까 사전통지하고 공통이라 두 번 실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죠. 자기가 뭐 의견 없다고 포기하겠다고 한 거. 그래서 요 협약의 체결로 청문회 실시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건 안 보면 속아 넘어가야 딱 좋죠. 자기가 뭐 그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 뭐 그러면 의견이 없는 거로 되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는 어때요? 그럼 또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어야 되죠. 근데 그거는 법률에 정한 그 사유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게 법률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하면 이거는 예외에 해당하잖아요. 예외에 해당하는데 이 포소 과정에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의견 청취 절차 배제 협약이잖아요. 협약은 뭐예요? 합의를 본 거잖아요. 합의를 보려면 의사표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게 이 판례는 안 보면 헷갈리는 게 법률을 외워도 포석 과정에서 착각하기가 딱 좋아요. 그 협약에서 의견을 표명한 건 뭐냐면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포기한다는 협약. 근데 그게 예외 사유가 아니다. 이 판례는 애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청문 주재자인데 소속 직원 당연히 되겠죠. 그다음 공정하게 선정해야 된다. 공정 요것만 있지 다른 건 없어요. 이거 외우지 않으면 또 뭐 공정하고 뭐 평등하게 뭐 이딴 거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률은 그대로 외우지 않으면 뭐가 쓸데없는 게 들어가거나 다른 거로 바꿔버리면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 어제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게 제척 기피 회피죠. 제척 기피 회피. 이거 약방에 감춰요. 여기 익혀놓으면 나머지 다 똑같은 얘기 반복되거든요.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 숫자 외워야 될 거고 그 필요한 자리를 미리 통제해야 되고 그래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청문 주재자 선정은 공정성만 있는데 직무수행은 어때요? 독립성까지 규정이 돼 있다는 거. 이거 외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독립성과 공정성까지 직무수행은. 그 다음에 직무수행을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해야 한다. 이 제척 기피 회피는 이거는 약방에 감춰라 그랬죠. 여기 익혀놓으면 심판소송 다 똑같이 연결돼요. 이게 제척 기피 회피가 3-237에 그 행정심판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도 마찬가지거든요. 행정소송에는 민사소송 진행되는 거라 안 해놨나 보구나. 그래서 이거 같이 심판도 같이 정리할 건데 일단 제척은 당연 배제예요. 당연 배제. 어떤 뭐 결정 없이도.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청문 주재자가 다음과 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심판법도 마찬가지죠. 해당하면 심리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연히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건 형성적 성질이에요. 근데 깊이는 뭐라고 돼 있어요?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등은 행정청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때 그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죠.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해야 된다고 돼 있죠.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 기피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하는 게 기피고 회피는 스스로가 물려나는 게 회피예요. 청문 주재자는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회 주제를 회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심판도 마찬가지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걸 알게 될 때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 여기라서 회피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그 사유를 소명해야 된다. 그 심판하고 어차피 결론 같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음미를 해보면 그 3-237에 그 제척 보면은 법정 사유가 있을 경우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거로 제척 결정은 이건 제척돼 있다는 걸 확인하는 성질에 불과하지 제척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제척되는 형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제척 결정을 하긴 하는데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야 한다. 근데 이거는 확인적 의미밖에 없다 그랬죠. 직권으로도 가능한지 신청에 있을 때만 가능한지 이거 출제가 많이 되는 거라 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요 사유들은 제척 사유는 누가 봐도 그 공정성이 의심되는 당사자와 같게 볼 수 있는 당사자와 친족 관계, 그렇게 하면 두 가지 유형이 다시 이건으로 돌아볼까요? 당사자 등이거나 친족 관계 이거예요. 당사자. 그 당사자를 구체화한 게 2번 이하거든요. 증언 감정, 대리인으로 관여, 직접 처리. 그 다음에 그 부서에 근무하는 거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거와 유사한 거잖아요. 그죠? 같은 식구니까. 그래서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다가 5번 하나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봐도 당사자와 친족 관계 그거죠. 1, 2번이. 그 다음 증언 감정, 사건에 관여 4, 5번. 이건 뭐 행정심판법은 더 쉽죠. 당사자와 친족 관계를 끝나죠. 근데 깊이는 뭐냐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친족 관계까지는 아니지만 공정성이 의심될 만한 거. 예를 들어 보면 첫사랑이다. 그러면 첫사랑에 대한 게 공정할 리가 없죠.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아름다운 거로 남아있다면 굉장히 그 첫사랑에게 유리한 쪽으로 작용하겠죠. 근데 첫사랑한테 차인 다음에 잃어버린 10년 이렇게 되면 어때요? 5년, 6년 잘 만났다. 너 때문에 망가진 청춘 내가 이제 보상받게 됐구나 해가지고 보복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첫사랑이라든가 오랜 고향 친구, 그 다음에 뭐 대학 동기, 뭐 사법연수원 동기, 뭐 이런 경우가 기피 사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행정심판 그 3권으로 또 돌아오면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리 의견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확인이 아니라 형성적 성질.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위원장의 결정, 위원회의 권한이냐 위원장의 권한이냐 이것도 다 외우지 않으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 출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위원회 권한이냐 위원장의 권한이냐. 그래가지고 위원장의 결정으로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거로 이 기피 결정은 형성적 성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원에게 심리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란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위원과 사건과의 관계에서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심리재결을 할 염려를 일으킬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이거 주관적인 의혹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은 사유를 소명한 문서로 해야 되고 문서주의죠. 문서주의는 안 외워도 돼요. 약방의 감초기 때문에 문서주의가 아닌 것만 외우면 되거든요.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 사유를 사후에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도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 이게 요건이 못 갖췄다면 기각이 아니라 각하한다. 이것도 안 보면 당할 수밖에 없죠. 기각이 아니라 각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의무는 아니죠. 위원장은 제척 신청이나 기피 신청을 받으면 그 결정을 하고 이건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도 주의해야 될 거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이 당사자한테는 이건 정본이거든요. 이 정본이냐 등본이냐인데 이것도 자 246하고 한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246에 보면 재개로 송달과 효력 발생인데 당사자에겐 정본이죠. 당사자에게. 근데 그 세 번째 쪽은 참가인이 있을 때는 등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본과 등본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것도 음미를 해야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게 법률 지식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걸 아주 좁쌀같이 출제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외우지 않으면 농락당한다라는 거예요. 난도는 최하급 난도로 분류가 되는데도 자 위원 아닌 직원에까지도 적용된다라는 것도 여러 번 출제됐던 거고 불복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소송과 다른 점이에요. 이것도 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제적 기피 회피는 이렇게 해서 같이 다 정리를 마무리하고 자 그 다음에 청문회 공개인데 신청이나 주재자가 필요하다가 인정할 때 공개할 수 있는 거고 다만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재 해칠 우려가 있을 때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공개주의가 원칙이죠. 행정심판도 마찬가지. 소송만 심리와 판결이 공개주의죠. 청문회 진행인데 일단 설명 의무가 있고 이런 거 다 외워야 될 거고 병합분리 이거 관련된 거는 합칠 수도 있고 관련 없는 건 분리할 수도 있다. 이런 거 소송에도 병합 분리가 있거든요. 증거조사인데 이건 직권증거조사가 가능하다라는 건 이거는 심판소송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심판도 같은 행정부니까 그 엄격한 소송도 직권증거조사주의인데 하물며 같은 식구끼리인데 뭐 안 될 리가 없겠죠. 어, 3-423에 있죠. 거기 보면 맨 밑에 보면 큰 번호 2번에 행정소송의 심리와 특수한 절차 해가지고 직권증거조사주의, 직권탐지, 그죠? 소송도 직권증거조사 인정해. 다만 이제 제한되긴 하지만 그 직권으로도 가능한 애가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죠. 신청만으로 가능한 건지 직권으로도 가능한 거지. 또 직권 뭐 요 네모 박스 안에 것까지 다 외울 건 아니 그거까지 나오면 아주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청문조서 주재자 의견서인데 청문조서 작성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조서 기재 내용 열람 확인할 수 있고 정정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있다는 거 다 일일이 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청문회 종결은 미리 받고 결과 반영은 의견 청취 다 똑같죠. 무조건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만 반영해야 되는 거야. 구속력이 없다는 건 똑같아요. 판례도 마찬가지죠.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주고 이를 참작하고자 하는 데 있을 뿐이지 그 의견에 기속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죠? 법률하고 똑같은 거고. 재개도 이제 다시 하는 거죠.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 문서열람 복사 요청 및 비밀 유지인데,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지 이것도 외워야 돼요. 청문회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요거 외워놔야 돼요. 요청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요거에 관련되는 것도 이제 개정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여러분들이 보충 자료에 이제 7월 이후에 그때부터 보라 그랬죠.
그래서 비용에 관한 것도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 복사에 드는 비용, 이거는 이게 이제 강론의 원인자 부담, 수익자 부담인데, 이건 수익자 부담이거든요. 그 수익자가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여러분들이 전형료를 내잖아요. 응시할 때, 그죠?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 이익 보는 사람이. 그래도 행정청은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것도 부담시켜야 한다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라 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은 정보공개, 거기에도 똑같아요. 정보공개법에도 수익자 부담이에요. 자, 406에 있죠? 406에. 406에 가면 그 중간 밑에 보면 동그라미 6번에 비용 부담이 있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예요. 이것도 제한을 가했죠? 실제 들어간 비용, 종이값, 톤업이 뭐 이런 거. 실비의 범위 안에서 하는 거지, 실비를 초과해서 영리를 추구하면 안 돼요. 청구인이 부담하는 거지, 공공기관, 행정청 다 함정이 부담한다. 이게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만 감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이라는 거 알면은 이거는 뭐라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생활이나 경영상 거래상 비밀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약방의 감초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현재 이제 문서열람 복사 청구권, 현재는 그 청문회 안에서만 규정하고 있죠. 근데 개정된 거는 의견 제출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충자료 7페이지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헷갈리니까, 어쨌든 이제 이것도 7월 이후에는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그거 보충자료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읽어보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자는 취소 사유가 주의적이죠. 그 밖에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다 여러분들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공청회. 이건 공개적인 의견 청취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적인 의견 청취예요. 아까 청문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 관계자에 대한 거고, 이거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의견 청취 줄임말이 공청이거든요.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 당사자 등만이 아니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일반 국민까지 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죠. 묘지공원과 화장장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아닌 추모공원 관리 추진협의회가 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이제 SK 창립자가 최종현 씨인가?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는 거의 대부분들이 쓰레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삼성 같은 경우 사카린 밀수를 하지 않나, 하여튼 쓰레기 같은 기업으로. 나는 삼성을 굉장히 싫어해요. 물론 이제 삼성 경영진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거고, 나눠봐야 될 거는 이재용 또 할아버지가 이병철이라는 새끼죠. 요 쓰레기 일당들에 대해 적대적인 거지, 얘네들은 삼성 전체에 소자본가예요. 얘네들은 삼성 전체 주식의 0.1%도 못 갖고 있는 소액주주예요. 이병철이라는 작자, 얼마 전에 또 뒤진 이건이라는 놈하고 개 쪼다 같은 새끼 이재용, 얘네는 삼성의 소액주주예요. 그건 1%도 안 되는 것 같고 마치 개인기업처럼 저질하려는데, 근데 삼성의 이 소액주주라는 이재용 미천한 가문하고 삼성 자체는 나눠봐야 됩니다. 삼성이라는 기업은 이재용이라는 자연인 쓰레기 같은 놈 범죄 수십 개 저질렀다가 풀려났잖아요. 이 쓰레기 같은 새끼하고는 달라요. 삼성이라는 기업은 별개예요. 그리고 거기 하고 나눠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적개심을 갖고 있는 거는
경영진에 대한 적개심이지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는 사실상 국민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국가 세금으로 인한 특혜를 받고 자라난 성장한 기업이거든요. 그 삼성 오너를 욕하면서도 그 지금 촬영하고 있는 핸드폰도 삼성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만든 제품하고 삼성 오너 일가하고는 나눠봐야 된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나마 우리나라 기업가 중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기업가는 현대가의 창립자 그 정주영 요 회장, 왕 회장이라고 불렀는데, 그다음 최종현 회장이 500억을 갖다 유증은 이제 내가 죽으면 기부하는 거, 죽어서 이제 기부하는 게, 생전에 기부하는 건 증여라는 거고, 죽음을 원인으로 그 기부하는 거는 이제 유증이라 그래요. 유증. 그 500억을 그 기증해가지고 서울시 화장장 건립에 써달라 이래가지고 한 건데, 그건 서울시장이 한 게 아니라 공청회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의에 다시 보면 행정청이, 주어가 행정청이니까 판례하고 바로 포섭이 되죠. 실시사유 외워야 될 거고, 공청회 개최 알림, 뭐 이거 제가 설명할 거 없고, 주재자, 요게 이제 좀 설명할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주재자는 공청회 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한돼요. 전문 지식, 경험. 그렇게 핵심 외워두면 돼요. 전문 지식, 경험. 근데 발표자는 어때요? 그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지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주의해야 돼요. 그 주재자하고 발표자를 나눠봐야 되고,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하기 필요할 때, 이때는 관련된 당사자 등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명 위촉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발표자가 없을 때 얘기예요. 누구나 그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신청을 안 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 공정성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청회 진행도 뭐 다 외워야죠. 공정하게 진행. 그 다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표 내용 제한하는 거지, 그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중지를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발언 중지는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예요. 이게 애우지 않으면 또 그 슬쩍 당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냥 쓸데없는 얘기하면 안 되겠죠. 공청회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 발표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호간 질의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고, 이거 답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하여야 한다, 의무고. 방청인에게도 줄 수 있다가 아니라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구속력이 없다는 건 똑같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또 재개최, 뭐 전자공청회, 공청회와 병행해서만인데, 이것도 7월 이후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랬죠. 개정된 내용이. 현재는 대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전자 방식의 공청회도 공청회 개념상 누구든지 당사자 등이 아니다라는 건 똑같아요. 입법예고, 예고 대상, 법령 등이죠. 행정규칙까지 다 포함해요. 재정 개정 폐지는 약방이 감춰도 이것도 재정 폐지 시만 이런 간단하게 틀린 거고, 또 해당 입법안을 마련하는 행정청이 하는 거지 법제처장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예외사항 다 외워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법제처장은 보충적이에요. 1차적으로 그 해당 그 법령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하는 건데, 걔가 안 할 때 입법 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얘는 보충적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법령 개정 시에 입법 예고나 홍보가 없어도 무효는 아니다라는 거. 이건 이제 옛날 판례인데 출제가 한번 됐어요. 예고 기간 안 이으면 안 되죠. 40일 이상인데 조례 규칙 자치법규는 20일 다 나눠 외워야 될 거고, 예고 방법 다 외워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도와줄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및 처리인데 이것도 누구든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존중하여 처리해야 되는 거지 구속력이 없다라는 건 내내 똑같아요. 공청회 이건 할 수 있다 재량이죠. 그 다음에 재입법 예고에 관한 것도, 행정예고도 예고 대상, 이거는 정책 제도 계획, 그죠? 이게 입에 줄줄 나와야 됩니다. 다 외워야 될 거고, 예고 기간 20일 이상
이거 다 외워야 될 거고, 이것도 개정돼가지고 나중에 보충자료를 보면 될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돼. 국민참여 확대도 이것도 개정돼서 7월 이후에는 다 여러분들이 보충자료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추가적 부담이 있어요. 자, 여긴 특별히 설명할 게 없고, 그 다음에 뭐, 그 보칙에도 비용 부담, 이거 수익자 부담하고 관계돼서 이건 나눠볼게.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거예요. 행정 절차에 드는 비용. 발표자 이런 사람들 수당 여비 같은 거 주는 거, 이런 건 행정청이 부담해요. 근데 이제 뭐를 신청하거나 이럴 때 수익자 부담에 관한 거하고 헷갈리면 이거 안 되죠.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지출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이거 여비와 일당 이런 거, 협조 요청 등인데, 이게 또 알아야 될 게 행정절차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누가 주무부 장관이냐,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이게 누구냐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에요. 근데 이게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닌 독특한 게 그 행정조사, 그게 이제 541에 있네.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저거 외워놔야 돼요. 하여튼 총론의 대부분의 웬만한 법률에 그 소관부서가 행정안전부거든요. 근데 국무조정실장, 이거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자, 요 행정 절차에 관계되는 거에서 이제 그 공무원 수험생은 이제 논술이 아니지만 그 변호사 시험이나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요 논점이 그 이유 부기에 관한 거, 그 다음 청문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절차자와 행정의 효력,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2차 논점이거든요. 절차자는 뭐 절차를 안 거치는 위법이고 뭐 특별할 거 없죠. 그 다음 페이지가 절차자의 독자적 위법사의 인정 여부가 아주 치열하게 대립되는데, 명문 규정이 있을 때는 뭐 논란이 안 되죠. 예를 들어 공무원법에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 소청인 등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 명문 규정이 있는 건데 무효다라는 것까지 외워야 돼요. 명문 규정이 없을 때 특히 기속행위 경우가 논란이죠. 왜냐면 기속행위는 절차를 거치든 안 거치든 결론 뻔한 거 아니냐. 결론이 뻔한 걸 쓸데없는 걸 반복할 이유가 있지 않냐. 이런 논의예요. 기속행위 경우 행정청은 관계법령이 정한 실체법상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당해 처분을 해야 할 법적 기속을 받게 되므로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절차상금을 희정하여 다시 처분을 해봐야 결국 똑같은 처분을 반복할 거 아니냐. 그러면 행정청의 입장에도 경제적이지 않다. 쓸데없는 짓 한다. 행정경제. 법원도 쓸데없는 재판 몇 년씩 한다. 소송경제에 반한다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소국설인데 이거는 그 독자적 위법사 인정 안 하는 거고 적국설은 인정하는 건데, 자, 다음 페이지 논거를 봐볼까요? 소국설은 절차라는 건 목적이 아니라 적정한 행정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 아니냐. 근데 적국설은 뭐라고 반박해요? 아니 그러면 수단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면 적정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냐라고 반박하죠. 그냥 단순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이제 소국설에 놓은 건데, 수단을 무시하고는 결론이 올바를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 이게 오히려 다수설이 더 설득력이 있죠. 절차상 하자가 있어봐야 결국 똑같은 짓거리 되풀이하는 거 아니냐. 기속행위 경우. 근데 행정의 법률적 합성의 원칙에 따라 우리가 주체, 내용, 절차, 형식 다 적법해야 된다는 거. 이게 법치주의 상식 아니냐. 그 다음에 그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사실 오인의 경우는 어때요? 동일한 결정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속행위도 전제가 뭐예요? 요건이 충족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지. 그 청문을 했더니 그러한 요건 사실이 충족이 안 된다는 거가 밝혀지면 어때 결론이 달라질 수가 있죠. 기속행위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취소승의 기속력이 절차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준용된다는 점. 이건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고 소송에서 설명할 거예요. 그럼 소곡서를 취하면 기속행위는 누가 절차를 지키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속행위인 경우 보면은 아까 355가 그 예외 두 가지를 애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기속행위인 경우 부가처분의 실체가 적법한 이상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이라는 경미한 형식상의 하자 때문에 부가처분을 취소한다면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불공평이 생긴다거나 다시 납세과 처분이나 보완 통지를 하는 등 무용한 처분을 되풀이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 초래하게 된다는 서적만으로는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게 현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거는 이제 사정 판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납세문자에게 실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정 판결 사유가 못 된다라는 거. 재량행위일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공남 공고 절차를 위배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법 사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차자와 반복 금지와의 관계인데, 이거는 지금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속력이라는 걸 알고 봐야 되기 때문에 3권만 인용하고 그게 3-450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괄호 4번 기속력에 말하지 않는 재처분에 위법사유 보완이 있죠. 요게 2-370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기속력은 판결의 여력에 구속되는 건데 지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 정도로 연결만 하고 넘어갑니다. 절차 하자와 국가배상인데 요거는 최신 판례가 있기 때문에 보충자료로 진행할까요? 자, 보충자료 11페이지 가면 이거 추가된 것만 해놓구나. 저 교과서에 있는 거 먼저 보고 와야겠네. 징벌처분의 절차상 하자하고 이제 국가배상인데,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징벌처분이 있게 된 규율 위반 행위의 내용, 징벌 혐의 내용의 조사, 징벌 혐의자의 의견 진술 및 징벌위원회 의결 등 징벌 절차의 진행 경과, 그 다음에 징벌의 내용 및 그 집행 경과 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벌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이로 인해 손해전부 책임을 국가에게 부담시켜야 될 실질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있는데, 뭐 틀리게 내기는 어려울 거예요. 가볍게 보면 될 거고. 보충자료에 오면은 이게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최신 판례거든요. 지난해 건데.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무조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령에서 주민들의 행정 절차 참여에 관해 정하는 거는 취지가 어디까지나 주민들에게 자신의 의사와 이익을 반영할 기회를 보장하고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 그 자체가 사적 권리로서 성질을 가지는 거 아니다. 요거 자체가 뒤틀어낼 수 있어요. 이 자체가 사적 권리의 성질을 갖는다. 간단하게 뒤틀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논점, 관련 행정처분의 성립이나 무효 취소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민들이 일시적으로 행정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어때요? 배상 책임 부담한다? 틀리죠.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가지. 또 세 번째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제출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이를 시정하여 절차를 다시 진행한 경우 종국적으로 행정처분 단계까지 이르지 않거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주민들이 절차적 권리 행사를 통하여 환경권이나 재산권 등 사적 이익을 보호하려던 목적이 실질적으로 달성된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또 다른 논점이죠. 근데 이건 틀릴 수가 없죠. 주민들의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이게 위자료는 재산적 침해에 대한 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거라는 걸 일단 알아둬야 돼요. 절차적 권리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때는 그 위자료 물어줄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틀릴 수가 없죠. 이건 뒤틀어 봐야. 그 다음에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 증명 책임인데, 이건 주민들이죠. 왜냐면 손해배상 청구권은 요건이 충족되면 어때요? 원고에게 유리한 요건이잖아요. 원고가 승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은 그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에 따라 분류된다. 그래서 각자 유리한 법률 요건 각자 입증하라. 자, 이렇게 해서 행정절차법 드디어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시다.